예, 저는 지금부터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전기 아껴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에너지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그 쓰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화석연료 시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는 재생에너지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젠 바뀌었어요. 에너지라는 것은 아주 흔한 게 됐습니다. 어디나 있죠. 햇빛 아무 데나 있고 바람 아무 데서나 붑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30분 정도 설명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걸 보시면 저기 그 사막지대에 있거든요. 중동의 사막지대에서 저 정도의 면적, 즉 한반도 정도의 면적에 쏟아지는 햇빛 에너지만 하더라도 인류가 전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햇빛 에너지는 풍부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갖다 쓸 수만 있다면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에너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전기 요금 걱정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갖다 쓰는데 이게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갖다 쓰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은 석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60년 전에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가 드디어 사람의 인력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써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요. 석탄이 지난 120년 동안 석유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석탄은 대기 오염이라든가 또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석탄 사용량이 감소하고 대신에 석유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다시 한번 크게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하에서 자원에서 계속 에너지를 뽑아 쓰는 이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풍부한 자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을까? 그리고 화석연료는 특정한 나라에만 이렇게 매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석유 경제, 석탄 경제, 가스 경제 이렇게 화석 에너지 의존하는 경제가 됐을 때는 이걸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에너지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있고 그래서 평평한 에너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이죠. 누구나 이건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좋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겨우 한 두세 배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에너지에 기반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50여 년 전부터 이게 촉발이 돼서 꾸준히 재생에너지가 늘어먹긴 했지만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서 비로소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이와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현재 와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 이제 작년에 이제 선언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시점은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후에 바라보게 되면 그와 같은 큰 변화가 그 2020년도 전후에서 있었지 아마 그런 얘기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문가들도 현재 예측하기로요.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30년의 변화가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지만 이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시대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즉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전기 에너지, 즉 발전 분야만 놓고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한번 보게 되면요. 맨 먼저 탈석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석유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데는 이제는 잘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줄어든 것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한때 세계적으로 18% 정도까지 발전해서 비중이 컸는데요. 지금은 10%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제 석탄입니다. 석탄은 여전히 워낙 값이 싸기 때문에 발전하는 데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 왔는데요. 지난 10년 정도 이 석탄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석탄도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줄어든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재생에너지하고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석탄 발전보다도 CO2, 즉 이산화탄소 발생이 더 적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일종의 브릿지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에너지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 재생에너지의 그 부상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인데요. 에너지 미래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어떤 발전원들도 통상 30년은 쓰거든요. 그게 원자력이 됐든 석탄 발전이 됐든 가스터빈이 됐든 재생에너지 관련된 게 됐든 마찬가지예요. 전부 30년 정도는 지금 설치하게 되면 통상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2050년도 즉 30년 후에 우리 미래에 어떤 에너지원을 쓰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5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 신규 발전원 설치의 70% 이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즉 30년 후에는 재생에너지가 70% 이상 전 세계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풍력 발전에 자리를 내줬었거든요. 풍력 발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양광 발전이 가격도 훨씬 더 싸고 그다음 설치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넘버원 즉 가장 설치가 많이 되는 에너지원이 됐고요. 이제 넘버 2로 이제 풍력 발전이 됐고 넘버 3가 이제 수력입니다. 즉 양수 발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따 호남의 미래를 볼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전부 다가 호남에서 가장 하기에 좋은 그런 발전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넘버 4가 이제 바이오 즉 우리가 임업 자원이라든가 농수산물 자원이라든가 또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이제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째가 이제 바이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의 재생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끼리도 다 친환경적이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죠. 10년 전에 그때는 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얘기가 없었냐?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그때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지난 11년 동안 무려 10배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킬로와트 아워당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전기요금 하면은 통상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원 이 정도입니다. 가정용은 지금 한 120원 이 정도 하고요. 산업용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져서 한 110원 이렇게 하고 이제 교육용 이런 것은 좀 싸서 한 50원 이제 이 정도 하는데요. 이제 평균 대략 한 100원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무려 10배나 비쌌어요. 너무너무 비싼 에너지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잘 못 썼던 거고요.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값싼 에너지가 지금은 태양광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풍력인데 풍력도 무려 3배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변화죠.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원전 강국이죠. 그래서 기술도 갖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싸죠. 지금도 원전은 가장 싼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원전은 지난 11년 동안 비용이 상승한 그것도 무려 30% 이상 상승한 그런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후쿠시마 사고 영향이 컸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원전의 안전을 개선하는데 많은 또 투자에 지금 원전을 새로 짓게 되면은 더 비싼 원전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변화되고 있는 에너지의 큰 트렌드는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120년 전에 상업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화학입니다. 전자공학, IT나 이런 것은 무의 법칙이라고 해서 2, 3년에 2배씩 가격도 떨어지고 성능은 개선되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50년 이상 계속된 추세입니다. 그런데 화학은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그동안 거의 혁신이 없었는데 한 15년 전부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배터리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또 수송 수단의 혁신에 배터리가 또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의 가격이 5년의 절반씩 쭉 떨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3년의 절반 떨어지는 것으로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8배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요. 이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에너지 저장 시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은 쇠퇴하고 어떤 산업은 늘어나는데요. 보시게 되면 성장하는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중국,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지금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지금 사고 싶어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6개월, 1년 후에나 겨우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큰 변화가 지금 전기차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전기차 육성을 미국의 그린 뉴딜의 선두주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유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에너지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환경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그리고 안전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일자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에너지는 안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기술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부존 자원, 이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인적 자원, 그리고 좋은 기술이 있는 나라가 이제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그동안 없었던 그런 에너지원인데요. 이제 급속히 우리나라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 정도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번 정부 출범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하면서 이게 10%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아직은 세계 추세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뒤처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나라에서 이제 그린 뉴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세 가지, 그리고 지역 뉴딜, 이게 이제 뒷받침하는 걸로 해서 이제 4가지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향하고 있는 것은 선도 국가죠. 그래서 세계적인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 우선의 포용 국가,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 기후환경 선도 국가, 이렇게 이제 각각의 뉴딜의 목적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이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경제위기 대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제 환경 생태로의 그 순환 경제 정착,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투자만 해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린 뉴딜에 투자를 하게 되면 GDP가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재정이 창출되고요. 그리고 수출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나온다.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떤 혁신 성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포용 성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용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더불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게 포용 성장인데요. 먼저 지역의 균형 발전,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죠. 그리고 불평등 해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참여,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청년,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대안이 곧 이 그린 뉴딜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린 뉴딜을 실천할 것이냐? 2050년 탄소 중립, 이게 이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기후환경 선도 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광 400기가와트, 풍력 100기가와트,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확대를 해가지고 이것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대폭 올려서 이번에 탄소 중립에서는 71% 정도를 제시를 최고로 했는데요. 더 상향한다면은 한 90%까지도 우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 2050년 우리의 장기 목표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매년 한 30조 원씩 해서 30년 하면 약 한 900조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투자를 하면 좋겠다.
900조 원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GDP가 이미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이걸 30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30조 원 매년 우리 그 국가 예산 550조 원 고려해 볼 때 그건 큰 돈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정부 투자분은 약 한 3조 원 정도, 그리고 공공 부분이 약 5조 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의 투자 22조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되기 때문에 이건 공공과 민간이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으로는 6가지 발전, 수송, 건물, 산업, 효율,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6가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 금융,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가 마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그 중점 추진 사업안들이 있겠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일단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육상, 수상, 해상 중심으로 이제 태양광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 해상 에너지 공원 같은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이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대형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게 있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수 발전이 우리나라는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바다나 강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양수 발전하기 굉장히 좋은 건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양수 발전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할 수 있고 그리고 호남 지역도 양수 발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송배전망이 또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전송하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송배전망. 그리고 마지막은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곧바로 쓰면 가장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RE10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RE100 기업들의 유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호남 지역으로 이런 기업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여건, 그걸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 이런 구체적인 사업 영역이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호남 지역에 특히 유리한 그런 사업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 서해 대륙붕입니다. 서해가 그동안은 우리가 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항로라든가 이런 데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요. 이제는 서해는 북해 유전보다도 훨씬 큰 반영구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자원의 보고가 됩니다. 이게 곧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 대륙붕 지역, 여기는 50km를 가더라도 수심이 겨우 30m에서 50m밖에 안 되거든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해상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해상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청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수심 30m 전후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원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화석연료 시대죠. 에너지에서 오히려 자원이 나오는 수소화합물 이런 게 암모니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에너지와 자원의 패러다임이 주와 종이 바뀌는 그걸 호남 지역이 중심이 돼서 할 수가 있겠다. 왜? 서해의 다도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할 수 있는 게 이제 친환경 해상 에너지 공원인데요. 이건 뭐냐면 해상 복합 발전 단지라는 것입니다. 즉 친환경적인 댐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친환경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큰 댐 건설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죠. 새만금이 하나 좋은 예고요. 이 새만금도 지금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조성을 해가고 있고요. 환경을 우선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가 풍력과 태양광, 그다음 그 외에 해상 리조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족 자원도 보존을 해서 어업도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친환경 해상 에너지 공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메카가 호남 지역이 되면 전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린뉴딜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중립입니다. 그린뉴딜은 탄소 중립을 향한 고속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과거에는 소수의 환경운동이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G2를 비롯해서 유럽과 한국,
일본, 세계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류 담론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린 뉴딜을 얘기하지 않고는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경제와 산업의 규범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역전쟁, 기술전쟁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탄소 중립으로 옮아왔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진행 과정은 굉장히 경쟁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탄소 중립에서 우리나라가 탈락을 하게 되면 일자리나 창업, 사업 기회 자체가 상실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국내 탄소 중립이 중요합니다. 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산업 구조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요. 에너지 부분에서 적어도 300조 원씩 매년 수출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호남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